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최종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1단계로 전환됩니다. 초안에서는 접종 관계없이 어디서나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나왔는데 최종안에서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졌거든요. 이렇게 지역별 차등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이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 경향성을 보면 수도권 확진 비율도 전체 확진자의 한 7,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인원 제한 범위를 보다 더 완화했다. 그래서 차등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식당과 카페는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적 모임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미접종자 비율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접종자 4명까지는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식당이나 카페 등과 같이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서 몇 명까지는 괜찮고 몇 명까지는 위험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 네. 근데 현재 거리두기 기준이 저녁 6시 이전 이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계별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감염의 위험도는 특히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해도 감염의 위험도는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지금 미접종이거나 아니면 불완전 접종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방역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오히려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강화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백신 패스 논란, 형평성 논란 등도 제기되는 만큼 만약에 미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기준을 오히려 강화를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하고도 맞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기준은 적어도 현행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 접종자이신 분들은 감염의 위험도는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계획안에는 영업시간 해제 조치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되면서 24시간 영업이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요.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방역 측면에서 본다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그동안 방역 당국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먼저 우리보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해외 사례를 참조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된 일상회복 방안은 3단계로 단계로 적용이 됐습니다만 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1단계부터 방역 완화 정도가 지나치게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간도 일단 4주를 시행하고 2주를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각 단계 시행 기간도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계도 좀 더 세분화하고 기관과 내용도 더 세분화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 네. 일단 한꺼번에 지금 1단계에서 적용된 안은 너무 큰 폭의 방역 조치 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단계를 좀 더 세분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패스의 기준을 밝혔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기준에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접종 여부에 의해서 뭔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식당,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들 중에서 이제 여가와 관련된 시설은 차치하고
의료기관 등 필수적인 시설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백신 기피자보다는 안전성 우려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접종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방역당국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도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학교 활동 정상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안전하게 정상화 체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방법은 단순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대다수가 미접종 상태이다 보니까 방역 강도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에서는 위드 코로나 방안의 일환으로서 등교 수업 확대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위험도는 높아진데 오히려 방역 강도도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이 접어들게 되면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는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교육부에서 고민을 방역당국과 함께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역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소아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접종이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5세에서 11세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동의하는 부모가 27%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가장 이슈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지난번에 16세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예상과 달리 60%를 넘기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접종을 희망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접종 예약률은 이보다 크게 낮아서 2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12세부터 17세까지는 모두 성인과 동일한 용량을 적용하기 때문에 12세에서 15세는 그러니까 16에서 17세는 신체적인 조건이 거의 성인하고 유사하지만 반대로 12세에서 15세는 성인보다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용량을 접종을 했을 때는 이상 반응의 우려가 더 커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기준으로 볼 때 5세에서 11세 이 부분은 성인 용량의 3분의 1만 적용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지금 심사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은 용량을 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임상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에 적용했을 때 안전성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향후에 접종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한의사협회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이 의견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루 2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조하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데 네.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서울의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대비 4배 정도의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싱가포르가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5천 명 수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11월, 12월이 되면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의 지금 확진자 규모로 계산을 해볼 때 적어도 서울에서 1만 명 이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2만 명이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비수도권까지 합산을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3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대 변수는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이 넘어가서 12월로 접어들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활성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 수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더라도 감염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처럼 비상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모든 상황을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기준을 살펴보니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가 넘거나 또 주간 이동 평균이 70% 이상이 될 경우입니다.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최종안에 발표된 이 서킷 브레이커의 기준점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거의 병상 가동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5%는 어떻게 보면 서킷 브레이커를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는 예비 경보에 대한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신규 확진자 규모 그리고 이로부터 일정 비율이 위중증 환자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2%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처럼 매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철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도 함께 서로 비교를 하면서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75%에 도달했을 때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